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임상심리 전문가 최승원입니다. 한 학기 동안 정신병리학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장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고 싶은데 아쉽게도 그럴 수가 없게 됐네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니만큼 우리 모두 인내심을 가지고 좋은 시간이 다가올 수 있게끔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부터 알아볼 내용들이 정신병리학입니다. 정신병리학은 인간의 다양한 심리 상태 중에서 가장 극단에 있는, 가장 인간에게 많은 장애와 고통을 주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들의 집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정신병리학에 대한 간단한 서론이 되겠는데요. 자, 정신병리학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건 결국은 진단입니다. 진단이라는 것은 이 환자가 어떤 병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름을 찾아주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심리학, 특히 상담이나 심리치료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이 진단이란 과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단이 뭐 중요하냐? 결국은 그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때로는 공격적으로 또 비판적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럼 과연 진단이라는 것이 그렇게 비인간적인 행위인가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대학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특히 심리학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비중은 더 높을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이 어쩌면 어떤 특정한 정신과적인 진단, 장애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친구들 중에 상당수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한 것이죠. 이유는 뭘까요? 치료자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돈이 없는 걸까요? 물론 상당수의 저개발 국가에서는 그런 것도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적어도 우리나라 수준의 경제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정신과 진단과 관련된 너무나 많은 잘못된 편견들이 존재하고 있고, 심지어는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조차도 그런 편견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가 정말로 특정한 정신과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단지 따뜻한 마음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그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끔 그저 지켜봐주고 격려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진짜 그 문제를 가지고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그들을 위한 복지라면 그것은 그분들에게 정확한 그리고 아주 적당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의 병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 진단을 하는 목적이 그렇게 비인간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과적인 진단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임상심리학 전공자들이 병원에서 진단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진단을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진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학생들이 꽤 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환자에게 조현병이다, 주요 우울장애다 라고 진단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성의와 인간적인 호의를 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단적인 예를 하나 들 수 있습니다.
각각 환자들은 자기의 병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치료 방식이 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어 조현병을 생각해 보시죠. 조현병이 어떤 우리가 인간중심적으로 혹은 그분들의 단지 인지를 수정하는 노력만으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망상과 환청과 이러한 증상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바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그동안 많은 학자들의 연구와 검증을 통해서 쌓여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식에 따르면 적어도 조현병이라는 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항정신병 약물들을 투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라는 연구들이 지금까지 축적해 있습니다. 심리치료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이들의 정신병적인 증상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환자가 이런 조현병이 아니라 다른 유형의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심리치료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단지 이 사람의 문제가 망상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좀 괴롭힘과 핍박을 받다 보니 주변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라는 진단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자, 이런 경우라면은 전혀 다른 형태의 치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는 항정신병적인 치료보다는 심리치료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심리치료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조차도 진단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단은 기존의 많은 연구자들의 그 과학적 연구의 결실과 또한 그들의 임상적인 도전을 통해서 얻어진 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바로 나의 프랙티스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신뢰도를 설명할 때 그리고 타당도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주로 관역의 비유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처음 공부할 때 학생들에게는 참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인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신뢰도란 결국은 얼마나 일관되게 한 곳을 맞출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죠. 하지만 신뢰가 높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맞췄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즉, 일관된 판단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판단이 옳다, 맞다, 적절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진단 마찬가지입니다. 진단이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신뢰도도 있어야 되지만 타당도도 함께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진단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기준을 매우 짧고 구체적으로 정하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조현병을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나에게 어떤 행동을 지시하는 음성을 듣는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조현병이다 라고 뭐 정의를 할 수도 있겠어요.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앞으로는 오는 환자들한테 뭔가 지시하는 음성이 들리세요? 라고만 물으면은 다 이제 조현병이라고 진단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과연 조현병이 맞을지, 그러면 이렇게 진단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아주 비슷한 문제들을 보이고, 그리고 비슷한 치료를 해도 괜찮은 건지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의문이 생길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나에게 뭔가 지시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의 음성을 통한 환청 같은 것들은 꼭 조현병이 아니라도 상당히 많은 정신과적인 질환에서 발생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약간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진단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일관되게 같은 진단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신뢰성이 매우 높아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진단이 타당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게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겠죠.
초기의 정신과 진단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신뢰도, 특히 임상가들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타당도도 매우 중요한 이슈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타당도라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것은 일방적으로 누구 말이 맞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 진단에서 그간 지난 50여 년간 상당히 신경을 쓴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임상가들 사이의 일치도, 평정자 간의 일치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걸 높이기 위해서는 심리검사에서 적용되는 부분하고도 비슷하죠. 상당히 많은 항목들의 내용이 명확하고 그리고 좁은 영역을 규정하고 있을수록 그 어떤 신뢰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DSM이나 ICD에서 나타나고 있는 진단들이 대부분 상당히 눈에 보이고 확인이 가능한 형태의 어떤 진단 기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진단 체계 자체에 상당히 많은 한계가 있죠.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증상이나 환자의 보고들을 종합한다고 해서 과연 그런 병이 실존하는지에 대해서는 언제나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조현병과 조현정동장애와 망상장애 같은 것들이 다 각기 다른 장애로 존재한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근본적으로 다른 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준이 있으니까 그것이 다른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임상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 이 구분에 대한 것들은 언제나 좀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정신과 전문의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기존의 다른 의학처럼 보다 명확한 진단 기준이 나오는 것일 겁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확진에 분명한 기준이 있죠. 물론 이것도 약간 오진율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분명하게 신체 유래물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이것을 분석하면은 이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있다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정신과에서는 이렇게 객관적인 검체 채출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보이시는 뇌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뇌사진을 찍으면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혹은 특정한 진단명이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면 의사들 입장에선 그거보다 좋은 건 없겠죠. 왜냐하면 이들은 철저하게 이공계고 또한 의학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특정한 생물학적 검사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는 질병들을 찾아내는 그런 진단 방식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상과 비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진단 기준에서는 정상과 비정상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지만 현실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모호하죠. 정확하게 얼마 이상이면 정상, 얼마 이하면 비정상 이렇게까지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미 다 느끼고 있죠. 어느 극단에 가면 누가 봐도 환자인 사람들도 있고 어느 한쪽에 누가 봐도 정상인인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보면 상당히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저 사람은 저게 제정신인가 싶은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거는 상당히 연속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지점 이상 멀리 가면 분명히 비정상인 정신과 환자로 보이는 사람도 존재할 것이고, 어느 한쪽 극단에서 누가 봐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존재할 거라는 거죠.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진단이 참 어렵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진단 기준에서는 그 중간에 껴있는 사람들을 진단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기준들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애쓰는 모습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정상과 이상이 완벽하게 범주적으로 나눠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하게 정신병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정신과 진단이 범주적인 진단 체계를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DSM-5를 보시면 정신과 진단에 대해서 매우 차원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그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SM-5가 계속 두꺼워지는 이유도 결국은 더 심한 병과 좀 덜 심한 병들을 계속 그 안에서 범주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범주적 정의가 강도와 다양성에 따라서 여러 개가 늘어날수록 멀리서 그걸 바라보면 결국 이 진단 체계는 차원적인 진단 체계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결국 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판단하는 건 상당히 복잡하게 많은 것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여러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한두 가지 기준만으로 이 사람이 정상이다, 이상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흔히 얘기할 때 한 네 가지 정도의 기준 관점에서 어떤 우리는 비정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정신병이다 이것을 혹은 이상심리다 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학교를 더는 다닐 수 없다던가 직장에서 더는 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됐다. 그러면 그것에 어떤 유발 요인이 된 그 정신적 문제는 정신질환이라 불러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주 이상적인 정신 건강 상태에서 많이 이탈되어 있는 거. 이것이 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내가 내 스스로 보았을 때 아주 이상적인 정신 건강 상태가 아니고 상당히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 경우를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나의 삶이 내가 바라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지금 좋지 않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것의 개선을 원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유발한 상태는 분명히 어떤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보여도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또 다른 기준은 사회적 관점에서 사회적 기준에서의 이탈입니다. 사회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일탈 행위를 하는 경우들, 이것도 정신질환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흔히 나타나는 일은 아니지만 분명히 되게 잘 배우고 아주 높은 공직에 있는 사람이 몰래 밤길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자기 알몸이나 성기를 노출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사회적 기준으로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죠. 연쇄살인범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런 것을 어떤 정신질환의 범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이제 통계적 관점입니다. 어쨌든 간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모습은 어떤 정신질환적 혹은 이상심리적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지적장애 같은 거를 진단하는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지능이 정상 범주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기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각자 이 기준들은 모두 이미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요? 대학원에서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온다고 해서 너 정신질환이 있니라고 판단할 수도 없는 거죠. 본인의 삶에 너무 불만족스럽다는 이유 하나로 그 사람이, 뭐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자기 삶에 지금 너무 심리적으로 큰 고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 정신질환이다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죠. 어려운 사람들은 많이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기준, 어떤 사회적 규칙을 어긴다는 것이 꼭 문제가 되느냐라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죠. 이슬람에서 만약에 여성들은 반드시 얼굴을 가리고 살아야 된다. 근데 어떤 여성이 당당하게 그걸 거부한단 말이죠. 네, 사회적인 어떤 규범에서는 분명히 벗어나는 행위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정신질환으로 보지는 않는 거죠. 통계적인 기준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너무 똑똑하다면 천재도 그러면 이상심리의 범주에 들 수 있겠군요.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네 가지 기준을 두고 있지만 이것 한 가지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죠. 이 네 가지를 고려하는 관점에서 이상심리는 그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만큼 복잡한 문제입니다. 자,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는 정신병리학에서 여러분들이 정신병리를 공부하실 때 반드시 알아야 될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는 건 바로 증상과 징후, 즉 심텀과 사인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잘 구분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물론 일부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신병리학 교과서를 배우실 때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용어이고요. 또 심지어는 시험으로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한 번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병리를 얘기할 때는 증상과 징후를 어떤 경우에는 또 구분을 많이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또한 이것을 많이 구분하기도 합니다. 다른 의학에서는 이것이 보다 더 명확한데요. 정신과에서도 이걸 나누는 방법이 있죠. 자, 대부분 우리 증상, 심텀이라고 얘기할 때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반면에 징후는 객관적, 즉 남이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내가 우울하다라고 했을 때 우울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은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현상이죠. 이것은 내가 말로 상대방에게 전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쉽게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이 빠지고 있다, 체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징후죠. 이것은 체중을 재보기만 하면 알 수 있고요. 심지어는 굳이 재보지 않아도 얼굴만 봐도 이미 알 수 있는 경우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임상가가 굳이 환자의 말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요. 물론 상당히 많은 증상과 징후들은 그 구분이 애매합니다. 우울한 기분이 되게 불편한 얼굴의 표정이나 혹은 되게 눈물 짓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충분히 있겠죠. 그러면 굳이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증상이 있다는 걸 징후를 통해서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구분을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최근에 어떤 정신병리학에서는 둘의 구분을 크게 하지 않고 그냥 모두 증상, 심텀으로 통합해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신의학계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진단을 둘러싼 두 가지 세력 간의 끊임없는 경쟁과 갈등입니다. 이 두 세력은 정신의학이 시작할 때부터 서로 간의 경쟁 관계 속에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어느 한쪽이 더 주도권을 잡았다가 또 어느 한쪽이 주도권을 잡았다가 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고, 어느 쪽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느 쪽이 더 우세해지는지에 따라서 현대 정신의학의 흐름뿐 아니라 사실은 임상심리학의 역할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진단적인 관점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단 방식에 대해서는 두 개의 상당히 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흐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임상심리학의 오늘을 이해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한쪽은 진단에 있어서 주로 이것이 무슨 병이냐, 무슨 질환이냐, 무슨 문제냐에 더 관심을 가졌던 기술적 진단 체계고요. 다른 한쪽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더 관심을 가졌던 심리학적 진단 체계 혹은 추론적 진단 체계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앞에 기술적 진단 체계가 보다 의학적인 정신과를 추구했던 분들이 선호했던 방식이라면 심리학적 진단 체계, 심리학적 진단 접근이라는 것은 결국 상당히 어떤 정신과를 기존의 의학과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는 어떤 좀 더 정신분석적이고 역동적인 관점을 가지고 환자를 보려고 했던 분들이 선호했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은 상당히 서로 간에 경쟁을 하면서 또 때로는 어느 한쪽이 더 우위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존재해 왔지만 현 시점에서도 우리는 이 두 가지 진단적인 접근 방식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의 DSM 진단 체계는 철저하게 기술적 진단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즉, 병이 무엇이냐? 각각 개별적으로는 병이 다른 모습을 갖고 있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확인해내는지 또 구분해내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저 환자는 왜 저렇게 됐을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진단적 접근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 사람이라면 정신의학계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두 명의 인물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 진단 체계를 대표하는 에밀 크레플린이 있고요. 반면에 심리학적 진단 체계를 선호했던 유진 블러이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밀 크레플린과 유진 블러이어는 당대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던 두 명의 학자이죠. 또한 한편으로는 정신의학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제공해 줬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현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그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둘은 상당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에밀 크레플린의 경우에는 이 조현병을 당시에 조발성 치매다, 디멘시아 프레콕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병이 점차적으로 인간의 기능들이, 특히 인지 기능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들이 점점 퇴화되어가는 어떤 진행성의 인지장애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이른 나이에 시작하는 치매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즉, 크레펠린은 병의 증상, 표현되는 모습,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병을 분류하고 이해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반면에 유진 블러이어는 저런 모습이 왜 나타날 것에 대해서 그 이유, 심리 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이 저러한 증상들을 만들어내는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 내면에 있는, 갈등을 처리하지 못하는 어떤 인간이 스스로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여러 많은 것들, 우리 심리 내적인 많은 구성 요소들을 서로 연결을 끊고 서로 분리시켜서 현실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갈등에서 최대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결국은 저렇게 비논리적이고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지각하는 것과 같은 이런 사고나 감각에서의 심각한 문제들을 유발하는 것이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는 그런 분열적인 상황을 주목해서 정신분열증이라는 형태의 명칭, 스키조프레니아를 이제 붙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두 가지 진단 체계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심리평가 혹은 심리 개념화에서 쓰고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블러이어가 주장했던 심리학적 진단 방식의 뿌리를 따르고 있고요. 또 그 시절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그런 진단 체계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진영의 이후의 대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모든 진단 체계는 크레펠린의 생각을 따라서 기술적 진단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듯이 주요 증상들의 리스트가 나오고 이것을 확인해서 이것을 몇 개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어떠한 진단명을 갖는다라는 어떤 범주형의 진단들을 받을 수 있게끔 현재의 진단 체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DSM 3판부터고요. 이후부터 계속 이것들을 따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기술적 진단 체계가 더 주목을 받게 된 데에는 정신과 약의 발전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새로운 약이 나타나는데 이 약이 모든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유형의 환자에게만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이 밝혀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환자에게 어떤 약이 효과를 주는지를 매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환자들을 일정한 형태의 다른 이름으로 분류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또 대부분의 정신과 약이 대부분 드러나는 증상들을 개선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기술적 진단 체계랑도 아주 잘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심리학적 진단 체계가 자취를 감춰가면서 현대의 정신의학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 거의 이제 완벽하게 예전에 누가 심리학자고 누가 정신과 의사인지 구분이 좀 명확치 않던 시기에서 심리학자라는 직업과 정신과 의사라는 직업이 완전히 분리되는 어떤 그런 역사적 전기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프로이드의 시절에는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가 따로 있다기보다는 인간의 심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다수 정신과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후에 오면서 정신과의 주류가 기술적 진단 체계로 바뀌면서 이런 형태, 내적 역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들이 어쨌든 진단에 있어서의 주류에서는 분명히 뒤로 물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큰 변화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가네요. 제가 이 시점에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정신의학은 어느 쪽, 특히 기술적 진단을 강조하는 세력들이 주도권을 잡은 DSM-3 이후로 상당히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즉, 기존의 심리학적 방식으로 진단을 하려던 사람들이 아닌 이제 완전히 의학계의 일원으로서 정신과 의사들이 스스로의 역할을 잡은 거고요. 또한 이들은 이전보다도 더욱더 약물 치료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 걸까요? 처음에는 심리학적인 뜻과 관점을 공유하는 사람들로서 우리와 정신과 의사가 병원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그들은 다른 길을 떠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위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쉽게도 우리는 그때나 현재까지나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정신역동적 기반의 심리학적 진단 체계를 고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 달리 정신과 의사들의 진단을 내리는 정보에 우리가 제공하는 어떤 심리학적 분석이 예전만큼 큰 가치를 주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내고 있는 어떤 심리적 분석, 심리검사의 결과들이 기술적 진단 체계에서는 특별하게 있으면 도움은 되겠지만 꼭 필요하지는 않은 정보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은 과거에 이 정보를 통해서만 환자를 진단할 수 있었던 그 시절, 심리학적 진단 체계가 우세하던 시절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상황인 거죠. 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현장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더는 우리의 리포팅을 그렇게 관심 있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 우리는 역할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한 가지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애초에 심리학적 진단이란 why, 왜 그 사람이 이런 문제를 갖게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시작했던 진단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진단명이 뭔지를 알려주는데 너무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심리평가라는 거는 그 사람이 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또 그 문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지를 잘 설명해 줄 때만 오히려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DSM-5에서 어떤 진단에 해당하는지를 굳이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심리검사 결과들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이 환자는 어떤 사람이고 왜 어떻게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변할 때마다 적응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문도 분명히 적응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잘 적응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꽤 긴 시간이었죠. 익숙하지 않은 수업 방법이었을 텐데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몇 번 더 이렇게 만나 뵐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더 집에서 교재를 열심히 읽고 필요한 경우엔 또 다른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한번 참조해서 정신병리에 대한 생각의 깊이를 더 넓히셨으면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또한 질문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